13세기 초반 아나톨리아 고원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도시. 코니아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는 당시 룸 술탄국의 수도로서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자 셀주크 문명의 정수가 집약된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로마의 땅을 뜻하는 룸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곳은 한때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으나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인들이 정복한 이래로 이슬람 문화와 튀르크 전통이 융합된 독특한 문명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코니아의 거리를 걸으면 그 번영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모스크의 첨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정교하게 조각된 석조 마드라사에서는 이슬람 학문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장에는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카펫, 동로마의 금은 세공품이 넘쳐났고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술탄 알라에딘 케이쿠바드 1세의 치세 동안 룸 술탄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대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흑해의 항구 시노프와 지중해의 항구 안탈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술탄국은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가 코니아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기 룸 술탄국의 궁정은 학문과 예술의 후원자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신비주의 시인 잘랄 아딘 루미가 코니아에서 활동하며 수피즘의 정수를 꽃피웠고 안달루시아 출신의 신비주의자 무히 아딘 이븐 아라비도 이곳을 찾아와 심오한 철학적 사색을 펼쳤습니다. 셀주크 양식의 건축물들은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전통을 아나톨리아의 토착 양식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미학을 창조해냈습니다.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된 석조 파사드, 푸른 타일로 덮인 돔, 정교한 무카르나스 장식은 이슬람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술탄들은 대규모 카라반사라이를 건설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이는 곧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237년 위대한 술탄 알라에딘 케이쿠바드 1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룸 술탄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것은 그의 아들 기야스 아딘 카이우스로 2세였는데 이 젊은 술탄은 선대 군주들의 지혜와 역량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를 나약하고 사치스러운 군주로 묘사하였으며 국정보다는 향락과 유희에 탐닉하는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정교한 통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카이우스로 2세의 무능함은 곧 권력의 공백을 만들어냈고 이 공백은 야심찬 신하들의 음모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제상 사아드 아딘 쾌펙이었습니다. 쾌펙은 원래 노예 출신으로 궁정에 들어와 자신의 재능과 책략으로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술탄의 신임을 얻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점차 국정 전반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방식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쾌펙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습니다. 유능한 장군들, 충성스러운 관료들, 심지어 왕족들까지도 그의 숙청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짓 고발과 음모를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했고 공포 정치로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선대 술탄 케이쿠바드 1세가 세심하게 구축해 놓은 중앙 집권 체제는 이러한 내부 투쟁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방 총독들은 중앙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각지의 아미르들은 자신들만의 소왕국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행정기구는 마비되었고 군사력은 분산되었으며 재정은 고갈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내부 혼란은 특히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투르크멘 유목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르크멘들은 원래 셀주크 왕조의 군사적 기반이었으나 룸 술탄국이 정착 문명화되면서 점차 주변부로 밀려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목 생활을 고수하며 이슬람의 전통적인 성전 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코니아의 정교화된 궁정 문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술탄국의 중앙정부는 이들 유목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1240년 마침내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투르크멘 유목민들 사이에서 바바 이샤크라는 이름의 수피 성자가 등장하여 반란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바바이 반란이라고 불리는 이 봉기는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방에 밀려난 유목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불만이 종교적 열정과 결합하여 폭발한 거대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바바 이샤크는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선포하고 부패한 술탄 정권에 대항하여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회복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투르크멘 전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바바이 반란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란군은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서쪽으로 확산되었고 여러 도시와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룸 술탄국의 정규군은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술탄국의 군사력은 심각하게 소모되었고 국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반란이 룸 술탄국의 내부적 취약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몽골 제국의 눈에 이 모든 것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동방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복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 칸이 건설한 몽골 제국은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서 계속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1230년대에 이르러 몽골군은 이미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전역을 유린했으면 카프카스 지역까지 진출해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잔혹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당했고 항복하는 도시조차 때때로 약탈과 파괴를 면치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242년부터 1243년 겨울 몽골군 사령관 바이주 노얀이 이끄는 군대가 아나톨리아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주는 오고타이 칸의 명을 받아 서방 원정을 지휘하던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먼저 아나톨리아 동부의 요충지 에르주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코니아에 전해지자 궁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도 술탄 카이우스로 2세와 그의 조정은 통일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권력 암투로 분열된 지휘부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고 각 파벌은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코니아 궁정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술탄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여전히 궁전의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상 쾌펙과 그의 일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유능한 장군들은 이미 숙청되어 없거나 변방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군사적 경험이 풍부한 원로 지휘관들의 조언은 무시되었고 아첨꾼들의 감언이설만이 술탄의 귀에 닿았습니다. 몽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지만 코니아의 궁정은 작은 권력, 다툼의 정신이 팔려 그 파도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룸 술탄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15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아나톨리아와 레반트 전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록 룸 술탄국이 십자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은 많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지역 전체의 안정을 해쳤고 무역로를 위협했으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니케아 제국과 트라페주스 제국 등 동로마의 후계 국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킬리키아의 아르메니아 왕국이 국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적에게 둘러싸인 룸 술탄국은 이제 내부의 부패와 분열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니아의 귀족들과 상인들은 여전히 화려한 연회를 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에서 전해오는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은 그저 과장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치부되었습니다. 룸 술탄국은 수십 년간 번영을 누려왔고 십자군도 물리친 강대국이 아닌가. 어떤 야만족이 감히 이 위대한 문명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오만한 자신감이 코니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주 노얀의 몽골군은 에르주름을 함락시킨 후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아래서 아나톨리아의 대지가 울렸고 그 소리는 점점 코니아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243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룸 술탄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결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니아의 화려한 궁전에서 술탄과 귀족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동쪽의 먼지 구름 속에서 몽골 기병대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43년 쾌세다그 전투 직전 룸 술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내부는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무능한 군주, 권력의 눈먼 신하들, 분열된 지휘부, 소외된 변방 세력들, 그리고 임박한 외침에 대한 무지와 오만.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룸 술탄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슬람 세계의 보석이었던 코니아는 이제 몰락의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선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243년의 여름, 아나톨리아 동부의 산악지대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르주름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먼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수만 마리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군 사령관 바이주 노얀이 이끄는 기병대가 룸 술탄국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주 노얀은 몽골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데칸 오고타이의 명을 받아 서아시아 방면의 정복 작전을 총지휘하던 인물로 이미 카프카스 지역과 페르시아 북부에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순수 몽골인 기병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흡수한 튀르크계 유목민들, 카프카스 지역의 전사들, 그리고 페르시아 출신의 보조 병력까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의 핵심은 여전히 몽골 본토에서 온 기병대였으며 그들은 칭기즈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독특한 전술 체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몽골군은 아나톨리아 동부의 관문인 에르주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에르주름은 아르메니아 고원과 아나톨리아 고원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곳의 함락은 룸 술탄국의 동부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몽골군은 에르주름의 성벽을 무너뜨린 후 도시를 약탈했고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서쪽으로 퍼져나갔고 아나톨리아 전역에 공포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코니아의 궁정에 에르주름 함락 소식이 전해진 것은 1243년 봄이었습니다.
술탄 기아스 아딘 카이우스로 2세는 처음에는 이 소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궁정의 아첨꾼들은 몽골군이 그저 약탈을 위해 국경을 넘은 것이며 곧 철수할 것이라고 술탄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몽골군이 계속 서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마침내 술탄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우스로 2세는 급히 이웃 국가들의 사신을 보내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킬리키아의 아르메니아 왕국, 트라페주스 제국, 그리고 조지아의 여러 공국들에게 공동의 적에 맞서 연합군을 구성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외교적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용병 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술탄은 자국 내의 모든 가용 병력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방의 아미르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코니아로 집결했고 도시의 민병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룸 술탄국의 연합군은 수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동시대의 기록들은 정확한 병력 수에 대해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로 몽골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사료에서는 룸 술탄국 연합군이 7만에서 8만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몽골군은 그보다 적은 3만에서 4만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수적 우위는 카이우스로 2세와 그의 지휘관들에게 일종의 자만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카이우스로 2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몽골군이 아나톨리아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국경지대에서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술탄의 군대는 시바스를 지나 에르진잔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좁은 협곡과 가파른 경사면이 이어지는 지형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지휘관들은 이러한 지형에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협곡의 입구를 봉쇄하고 몽골 기병대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맞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탄은 이러한 현명한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만하게도 몽골군을 개활지에서 정면으로 격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믿은 그는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오판은 곧 룸 술탄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동시대의 페르시아 역사가들은 카이우스로 2세가 몽골군의 공격을 기다리라는 경험 많은 지휘관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43년 6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양군은 에르진잔과 귀미샨의 사이에 위치한 쾌세다그라는 이름의 산악지대에서 마주쳤습니다. 쾌세다그는 튀르크어로 민둥산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나무가 드문 황량한 고원지대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양측의 군대가 서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룸 술탄국의 연합군은 화려한 깃발들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포진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몽골 기병대가 마치 먹구름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바이주 노얀의 참모 중 한 명인 조지아 출신 장교가 적군의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주는 이를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하는 것이 영광이며 우리가 약탈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는 몽골 지휘관들의 자신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호라즘의 대군, 페르시아의 정예병, 캅카스의 용맹한 전사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고 수적 열세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카이우스로 2세는 앞서 말한 대로 경험 많은 지휘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휘관들에게 선봉대를 맡겼습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선봉대가 몽골군을 향해 돌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몽골군의 전투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정면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몽골군은 이 돌격을 맞이하여 처음에는 후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선봉대의 지휘관들은 환호했습니다. 몽골의 야만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몽골군이 수십 년간 완성해온 가짜 퇴각, 즉 망구다이 전술의 함정이었습니다. 몽골어로 붉은 전사를 뜻하는 망구다이는 일부러 패배한 척 도주하며 적을 유인한 후 미리 매복해 있던 본대와 합류하여 포위 섬멸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도주하는 것처럼 보이던 몽골 경기병들은 달리면서도 말 위에서 몸을 뒤로 돌려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이른바 파르티아 사법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전투 기술로 정주 문명권의 군대들은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추격하던 룸 술탄국의 기병들은 뒤에서 쏟아지는 화살 세례에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지휘관들은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숙이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앙이 닥쳤습니다. 몽골군의 본대가 사방에서 나타나 룸 술탄국의 선봉대를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몽골 기병들은 마치 초원에서 사냥감을 몰이하듯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가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것은 몽골인들이 집단 사냥에서 사용하던 내륵의 전술을 전쟁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된 선봉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사방이 몽골 기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탈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의 궁수들은 조직적으로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전열에 나서서 화살을 쏜 후 물러나고 다른 부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카라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파상적인 공격 앞에서 룸 술탄국의 선봉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병들은 기동성이 떨어졌고 밀집 대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의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병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봉대의 괴멸 소식이 후방의 본대에 전해지자 룸 술탄국 군대 전체의 패닉 상태가 확산되었습니다. 2만 명의 정예병이 순식간에 몰살당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탄 카이으스로 2세가 전장에서 도주한 것입니다. 전투의 결과가 채 결정되기도 전에 자신의 군대와 신하들을 버리고 수치스럽게 말을 몰아 후방으로 달아났습니다. 군주의 도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술탄의 깃발이 사라지는 것을 본 병사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각 부대의 지휘관들도 앞다투어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군으로 참전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용병들은 가장 먼저 철수했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미르들의 군대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몽골군에게 항복했고 일부는 산속으로 도망쳤으며 많은 이들이 추격해온 몽골 경기병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쾌세다그의 전장에는 시신들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룸 술탄국 군대의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 수 없지만 군대의 상당 부분이 이 하루의 전투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몽골군의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직접적인 백병전을 최대한 피하고 원거리에서 적을 소모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하면서도 자신들의 병력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기즈칸 이래로 몽골군이 추구해온 효율적인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주 노야는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페주아는 룸 술탄국 군대를 뒤쫓아 서쪽으로 진군한 몽골군은 시바스와 카이세리를 연달아 점령했습니다.
시바스는 아나톨리아 중부의 주요 도시로 실크로드의 교차점에 위치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카이세리는 더욱 중요한 도시로 고대 카파도키아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두 도시의 함락은 룸 술탄국의 동부 지역이 완전히 몽골의 손에 넘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술탄 카이으스로 2세는 지중해 연안의 안탈리아까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시 숨을 돌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소식은 갈수록 나빴습니다. 몽골군이 코니아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수도를 방어할 병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술탄은 마침내 굴욕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이주 노얀에게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한 것입니다. 몽골군과의 협상은 술탄에게 철저한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카이으스로 2세는 막대한 공물을 바치기로 약속해야 했고 몽골 제국의 종주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때 아나톨리아의 패자였던 룸 술탄국은 하루아침에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이주 노얀은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당장은 코니아 공격을 중단했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쾌세다그의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룸 술탄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자체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쾌세다그 전투는 아나톨리아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투 이후 아나톨리아에는 혼란의 시대가 도래했고 셀주크 국가의 쇠퇴와 해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라페주스 제국과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도 차례로 몽골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셀주크 문명의 중심지는 이제 몽골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재앙의 씨앗은 오만과 무능, 내부 분열과 지도자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쾌세다그의 비극은 위대한 제국도 그 지도자가 타락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역사의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쾌세다그의 전장에서 피어오르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아나톨리아의 하늘에는 이미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1243년 6월의 그 치명적인 하루는 단순히 한 번의 군사적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년 가까이 아나톨리아를 지배해 온 룸 술탄국의 독립과 존엄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으며 이후 이 땅에 드리워질 몽골의 긴 그림자가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술탄 카이으스로 2세는 전장에서 도주한 후 지중해 연안의 안탈리아까지 내달렸습니다. 한때 그의 아버지가 정복하여 술탄국의 해상 무역 거점으로 삼았던 그 항구 도시에서 비겁한 술탄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몽골군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파죽지세로 서쪽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시바스가 함락되었고 토카트가 약탈당했으며 카이세리가 불타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시바스는 그나마 조기에 항복했기 때문에 대규모 학살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항복의 대가로 이 도시의 성벽을 허물고 모든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방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바스는 이후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속수무책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카트와 카이세리는 더욱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저항의 기미를 보인 이 도시들은 몽골군의 무자비한 약탈에 노출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카이으스로 2세는 안탈리아에서 절망적인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쾌세다그에서 괴멸되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방의 아미르들은 각자의 영지를 지키기에 급급했고 새로운 군대를 소집할 시간도 자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코니아를 방어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수도까지 진격한다면 그것은 룸 술탄국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할 터였습니다. 술탄은 마침내 자존심을 버리고 굴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주 노얀에게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몽골 진영에 도착한 룸 술탄국의 사신들은 승자의 오만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이주 노야는 패자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술탄국의 완전한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협상 끝에 도출된 조건들은 룸 술탄국에게 치명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먼저 술탄은 몽골 데칸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조공의 내용은 금화, 비단, 낙타, 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아나톨리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비단 의류는 몽골 궁정에서 매우 탐내는 물품이었습니다. 조공의 규모는 술탄국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몽골의 감독관, 즉 바스카크가 코니아에 상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스카크는 몽골 제국이 속국들을 통제하기 위해 파견하는 관리로서 조공의 징수를 감독하고 속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반몽골적인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코니아의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몽골의 눈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술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관리를 임명하든 바스카크의 감시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한때 아나톨리아의 절대 권력자였던 술탄은 이제 자신의 궁전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몽골의 지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이주 노얀과 그 이후의 몽골 지휘관들은 룸 술탄국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교묘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핵심은 분할 통치였습니다. 1246년 카이으스로 2세가 사망하자 몽골은 술탄국을 단일한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대신 고의적으로 여러 왕자들에게 분할했습니다. 카이으스로 2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케이카우스 2세, 차남 클르츠 아르슬란 4세, 그리고 막내 케이쿠바드 2세였습니다. 몽골은 2세 왕자에게 각각 술탄의 칭호를 부여하고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분할 정책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여 술탄국이 다시는 통일된 힘으로 몽골에 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세 형제는 곧 서로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케이카우스 2세는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256년 그는 바이주 노얀에게 패배한 후 니케아 제국으로 도망쳐야 했고 결국 킵차크 칸국으로 망명하여 여생을 이국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케이카우스 2세가 망명한 후 그의 동생 클르츠 아르슬란 4세가 명목상 단독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그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룸 술탄국에서는 재상들이 몽골의 대리인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칸들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술탄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무인 아딘 슐레이만, 흔히 페르와네라고 불리는 재상이었습니다. 페르와네는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몽골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266년 그는 마침내 술탄 클르츠 아르슬란 4세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술탄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즉위한 술탄들은 하나같이 몽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즉위와 폐위는 모두 이란국 칸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때로는 칸의 변덕에 따라 술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술탄 케이우스로 3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란국의 내전에 휘말려 본국으로 소환되어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몽골 지배 하에 아나톨리아는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막대한 조공과 불규칙한 약탈은 술탄국의 재정을 바닥까지 고갈시켰습니다. 쾌세다그 전투 직후부터 아나톨리아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혼란으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교역로가 끊어지고 장인들과 상인들이 떠나거나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흑해나 지중해 연안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한때 실크로드의 요충지로서 번영을 구가하던 아나톨리아의 도시들은 이제 쇠락의 그림자에 잠겨들었습니다. 역사가 이븐 비비는 이 시기 룸 술탄국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저작은 비록 셀주크 왕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몽골 지배 하에 아나톨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 데 거의 유일한 내부 사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븐 비비 자신도 이란국의 고위 관료인 아타 말리크 주바이니의 후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는 몽골 지배가 아나톨리아의 문화와 학문에까지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몽골 통치기에 룸 술탄국의 왕실을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술탄들은 더 이상 학자와 예술가들을 후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몽골 관료들이 아나톨리아 각지의 모스크, 병원, 마드라사를 건설하면서 이슬람 문화는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몽골인들은 대체로 종교에 관대했고 그들이 세운 건축물들은 이슬람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나톨리아 도시들의 이슬람화는 역설적으로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술탄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각지의 토우들은 코니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군대는 소집되지 않았으며 도적과 약탈자들이 횡행했습니다. 왕족들 사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몽골은 때때로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술탄을 세우곤 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1277년에는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가 아나톨리아를 침공하여 엘비스탄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잠시 아나톨리아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셀주크 영토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몽골의 지배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아나톨리아가 외부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룸 술탄국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코니아의 궁전은 이제 예전의 화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예술이 꽃피던 그곳은 이제 음모와 배신,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술탄들은 자신이 언제 몽골의 칼에 의해 쓰러질지, 언제 자신의 형제나 재상에 의해 암살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루미 같은 위대한 신비주의 시인들은 여전히 코니아에서 활동하며 영혼의 평화를 노래했지만 그 노래 속에는 세상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몽골 지배 하의 이 암울한 시기에도 아나톨리아의 대지에서는 새로운 씨앗들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권력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변방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비잔틴 제국과 맞서 싸우던 투르크멘 전사들, 즉 가지들은 술탄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직접적인 간섭이 덜 미치는 서쪽 변경지대에서 각자의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태어난 작은 베이국들 중 하나가 훗날 세계를 호령할 오스만 제국의 모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1308년 마지막 술탄 메스두 2세가 살해되면서 룸 술탄국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란국은 더 이상 새로운 술탄을 임명하지 않고 총독을 파견하여 아나톨리아를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077년 슐레이만 이븐 쿠탈미쉬가 건국한 이래 230여 년간 아나톨리아를 지배해 온 셀주크 왕조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셀주크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나톨리아 전역에 흩어진 베이국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특히 오스만 베이국은 그 유산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아 훗날 더욱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쾌세다그의 패배로부터 시작된 65년간의 굴욕과 쇠락의 역사는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오만과 분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룸 술탄국의 최후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골의 그림자 아래서 신음하던 코니아의 궁전은 이제 폐허가 되어갔지만 아나톨리아의 대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 위에서 새로운 역사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1243년 쾌세다그의 참패가 아나톨리아 대지에 깊은 상처를 남긴 후 이 땅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철권 아래 신음하던 룸 술탄국의 중앙 권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고 그 약해진 권력의 틈새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래 억눌려 있던 작은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 성장하듯이 룸 술탄국이라는 거목이 몽골의 도끼에 쓰러지자 그 그늘 아래 있던 수많은 세력들이 독자적인 성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투르크멘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투르크멘은 본래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유래한 튀르크계 유목민으로서 11세기 셀주크 왕조의 아나톨리아 진출과 함께 이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고수하며 양과 말을 기르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룸 술탄국의 전성기에 이 투르크멘들은 대부분 국경지대, 즉 튀르크어로 우치라고 불리는 변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잔틴 제국이나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 같은 기독교 세력과 접경하며 이슬람 세계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변경 전사들을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지란 아랍어로 침입자 또는 전사를 뜻하는 말로 이슬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싸우는 성전 전사를 의미했습니다. 가지들에게 전쟁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와의 전투에서 얻는 전리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전사할 경우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지 정신은 투르크멘 부족들 사이에서 강한 결속력과 전투 의지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쾌세다그 전투 이전에도 이 변경의 가지들은 때때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240년의 바바이 반란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룸 술탄국은 이러한 반란을 진압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쾌세다그의 패배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탄의 군대는 몽골에 의해 괴멸되었고 재정은 조공으로 고갈되었으며 왕실은 분열과 암투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변경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가장 먼저 이용한 세력 중 하나가 카라만 왕조였습니다. 카라만의 기원은 1230년경 몽골의 침략을 피해 아란 지역,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해 온 투르크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지도자 호자 사아드 앗딘과 그의 아들 누레 수피베이는 시바스 지역에 정착했고 이후 서부 타우루스 산맥의 라렌데 마을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누레 수피의 아들 케리메틴 카라만 베이는 1256년경 라렌데를 점령하고 이 도시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카라만으로 개칭했습니다. 이것이 카라만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라만 베이국은 다른 베이국들과 달리 매우 이른 시기인 1250년대에 이미 룸 술탄국의 심장부인 코니아 인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쾌세다그 전투 이후 룸 술탄국의 약화를 틈타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277년 카라만의 지도자 셈세틴 메흐메트 1세는 이집트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의 아나톨리아 원정에 호응하여 대담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몽골과 셀주크 연합군을 괴수 전투에서 격파한 후 룸 술탄국의 수도 코니아를 기습적으로 점령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꼭두각시 술탄으로 옹립했습니다. 비록 이 점령은 오래가지 못하고 몽골의 반격으로 메흐메트 베이가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룸 술탄국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카라만 왕조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세력을 유지하며 아나톨리아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베이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308년 룸 술탄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후 카라만은 1328년 마침내 코니아를 정복하고 이 옛 술탄국의 수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14세기 중반까지 카라만 왕조는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베이국으로서 셀주크 왕조의 정통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투르크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고 아나톨리아의 튀르크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카라만만이 유일한 베이국은 아니었습니다. 쾌세다그 전투 이후 특히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초반에 걸쳐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수많은 베이국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가들은 아나톨리아 베이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각 베이국은 투르크멘 부족장, 즉 베이가 이끄는 소규모 국가로서 저마다의 영토와 군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서부의 에게해 연안에는 아이든 왕조, 사루안 왕조, 멘테시에 왕조 같은 베이국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항구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아이든 왕조는 14세기 초반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에게해를 호령했고 때로는 그리스 본토까지 침공하여 유럽 기독교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아나톨리아 중부에는 게르미안 왕조가 자리 잡았는데 13세기 말에는 이 게르미안이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14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결국 오스만에 흡수되고 맙니다. 북부의 흑해 연안에는 잔다르 왕조가 파플라고니아 지방을 지배했고 동부에는 에레트나 왕조가 이란국 장군 출신의 에레트나에 의해 건설되어 시바스와 카이세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남부 지중해 연안에는 테케 왕조와 하미드 왕조가 안탈리아 주변 지역을 나누어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아나톨리아는 마치 모자이크처럼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베이국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베이국들 중에서 가장 서쪽, 즉 비잔틴 제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 하나의 작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스만 베이국이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의 시작은 다른 베이국들에 비해 매우 소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스만 가문의 시조는 슐레이만 샤라는 인물로 원래 이란 서부와 중앙아시아 방면의 투르크멘 유목민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던 중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 익사했고 그의 아들 에르투르 가지가 그 부족을 이끌고 아나톨리아에 정착했습니다. 에르투르는 룸 술탄국 편에 서서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에 참여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술탄 알라에딘 케이쿠바드 1세로부터 오늘날 앙카라 인근의 산악지대인 카라자다그 지방의 봉토를 하사받았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술탄이 에르투르에게 이 변경지대를 준 이유는 비잔틴 제국이나 다른 적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후 에르투르는 봉지를 쇠기트라는 작은 마을로 옮겼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쇠기트에 남아있어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에르투룰이 1281년경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스만이 부족의 지도자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오스만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태어난 해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도 대부분 후대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전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유능한 지도자였다는 점입니다. 오스만은 부족을 물려받았을 때 그 규모가 약 4만 텐트,
즉 인구로 치면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아나톨리아의 다른 투르크멘 부족들은 7만에서 10만 텐트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했으니 오스만의 세력은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에게는 다른 베이들에게 없는 독특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은 아나톨리아의 가장 서쪽 끝, 비잔틴 제국의 핵심 영토와 직접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몽골의 직접적인 간섭이 가장 덜 미치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몽골의 관심은 주로 아나톨리아 동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서쪽 변경까지 손을 뻗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지 전사로서 성전을 수행할 기회가 무한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영토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더 많은 전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둘째, 오스만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이슬람의 성전 전사, 즉 가지로 자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스만 가지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비잔틴 제국에 대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명분은 단순한 약탈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세계 전체의 대의를 위해 싸운다는 정당성을 부여했고 각지에서 종교적 열정에 불타는 전사들을 끌어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몽골의 침략을 피해 동쪽에서 밀려온 피난민들이 오스만의 영토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피난민들 중에는 단순한 유목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라즘과 페르시아에서 온 숙련된 관료와 학자들, 이슬람 법학자와 수피 성직자들, 그리고 전쟁에 능한 가지 전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과 기회를 찾고 있었고 오스만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인재들은 오스만 베이국이 단순한 유목 부족에서 체계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99년 오스만은 마침내 룸 술탄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해가 훗날 오스만 제국의 공식 건국 연도로 기념되지만 실제로 당시 오스만의 세력은 아나톨리아의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은 꾸준히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302년 바페오스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비잔틴 제국의 군대를 격파하여 첫 번째 주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오스만의 명성을 높였고 더 많은 가지 전사들이 그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비잔틴 제국은 이 시기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 이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되찾은 팔레올로고스 왕조는 국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하일 8세는 수도 복구와 국방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그의 후계자 안드로니코스 2세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잔틴 제국은 아나톨리아의 투르크멘 베이국들을 막아낼 군사력을 상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알짜배기였던 아나톨리아 영토가 속수무책으로 투르크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의 성장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오스만 1세의 생전에는 큼직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후계자들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1326년 오스만이 세상을 떠날 무렵 그의 군대는 비잔틴 제국의 주요 도시 부르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사는 마르마라 해 남쪽 연안의 중요한 도시로 비잔틴 제국에게는 아나톨리아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오스만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오르한 가지는 즉위 직후 부르사를 함락시키고 이 도시를 오스만 베이국의 새로운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부르사의 정복은 오스만 베이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스만은 더 이상 변경의 작은 세력이 아니라 아나톨리아 북서부의 주요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하는 이후 이즈니크, 이즈미트 등 비잔틴의 도시들을 연달아 정복하며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54년 대지진으로 무너진 갈리폴리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오스만군은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아나톨리아의 다른 베이국들이 서로 싸우고 몽골의 간섭에 시달리며 내부 분열로 약화되어 가는 동안 오스만 베이국은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쪽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서쪽으로 비잔틴의 영토로 팽창했습니다. 룸 술탄국의 몰락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 몽골 지배가 가져온 아나톨리아의 분열, 비잔틴 제국의 쇠약, 그리고 동방에서 밀려온 피난민들의 유입,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하여 오스만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쾌세다그의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자 그 폐허 위에서 수많은 군소 국가들이 난립했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미약했던 세력이 가장 위대한 제국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서쪽 끝 비잔틴과의 경계에서 태어난 오스만 베이국은 이제 막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신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 훗날 새 대륙을 호령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243년 6월 26일 에르지에스 산의 그림자가 드리운 쾌세다그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의 결과는 단순히 한 왕조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의 정치 지형을 뿌리째 뒤흔들며 향후 6세기 동안 세계사를 지배할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예고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쾌세다그에서 참패한 카이으스로 2세는 안탈리아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몽골 사신들의 굴욕적인 협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243년 가을 정식으로 체결된 항복조약의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룸 술탄국은 매년 금화 100만 디나르와 함께 비단 5,000필 말 500마리를 이란국의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이 기록한 집사에 따르면 이는 룸 술탄국 국고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였습니다. 더욱이 몽골의 바스카크가 코니아에 상주하며 세금 징수를 감독했고 술탄의 모든 중요 결정에는 몽골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독립국가였던 룸 술탄국은 사실상 몽골 제국의 변방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몽골의 지배가 강화될수록 룸 술탄국의 중앙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 세력들에게는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250년대에 들어서면서 몽골 이란국은 룸 술탄국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246년 카이으스로 2세가 사망하자 몽골은 그의 세 아들, 즉 이즈앗딘 카이카우스 2세, 루크앗딘 킬리치 아르슬란 4세, 그리고 알라 앗딘 카이쿠바드 2세를 각각 다른 지역의 술탄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삼두 통치 체제는 형제들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을 촉발했고 13세기 후반 내내 아나톨리아는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비잔틴 역사가 게오르기오스 파키메레스의 연대기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룸의 술탄들은 이제 이름뿐인 왕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토조차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고 코니아의 궁전은 텅 비어갔다. 진짜 권력은 변경의 전사 지도자들에게로 넘어갔다. 실제로 1260년대부터 룸 술탄국의 행정 문서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조세 징수 기록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중앙정부가 마비되면서 지방 총독들과 투르크멘 부족장들은 사실상의 독립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공백 속에서 아나톨리아 서부와 남부 국경지대에서는 수십 개의 베이국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습니다. 1280년대에 이르면 아이딘, 멘테셰, 게르미안, 카라만, 하미드, 에셰프, 차잔다르, 칸다로글루, 페르텍, 사루안, 그리고 가장 서쪽의 작은 세력인 오스만 베이국까지
적어도 20개가 넘는 독립 베이국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룸 술탄국의 신하를 칭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이 베이국들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깊은 사회 구조적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해 아나톨리아 내륙의 정주 농경 사회는 황폐화되었고 많은 투르크멘 유목민들은 생존을 위해 서쪽과 남쪽 국경 지대로 이동했습니다. 14세기 초 아랍 여행가 이븐 바투타가 아나톨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내륙의 많은 도시들이 반쯤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국경으로 향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변경지대에서 베이들은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한 가지, 즉 이슬람 성전을 수행하며 정당성을 확보했고 전리품과 새로운 토지는 추종자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만 베이국의 위치는 특별했습니다. 1280년대 초 에르투그룰의 아들로 알려진 오스만 베이는 비티니아 지역, 즉 현재의 사카리아 강과 마르마라해 사이의 작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은 당시 가장 작고 가난한 베이국 중 하나였지만 그 지리적 위치는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은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인 부르사와 니케아를 바라보는 최전선에 위치했고 동쪽으로는 몽골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연대기인 아시크 파샤자데의 역사에 따르면 오스만 베이는 1299년경 룸 술탄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를 술탄으로 칭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은 룸 술탄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 중앙 집권적이면서도 유연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비잔틴 영토의 기독교 주민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경제적 안정을 확보했고 동시에 가지 정신을 강조하며 무슬림 전사들의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스만 베이국이 룸 술탄국 붕괴 과정에서 흘러나온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코니아와 아나톨리아 내륙에서 몽골의 압제와 내전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한 관료, 학자, 장인, 그리고 전사들은 오스만 베이국의 고급 행정 기술과 문화적 정통성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오스만 재상들인 알라, 앗딘 파샤와 차잔페르 파샤는 모두 룸 술탄국 출신의 관료였고 이들은 셀주크 시대의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오스만에 이식했습니다. 14세기 초반 오스만 베이의 아들 오르한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오스만 베이국의 성장은 가속화되었습니다. 1326년 오르한은 비잔틴의 중요 도시 부르사를 함락시키고 이를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부르사의 점령은 단순한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오스만이 더 이상 변경의 작은 베이국이 아니라 도시를 통치하고 복잡한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르한은 부르사의 대규모 모스크와 신학교, 병원을 건설하며 오스만 베이국을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330년대에 이르면 오스만 베이국은 니케아와 니코미디아까지 점령하며 마르마라해 남부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비잔틴 황제 안드로니코스 3세는 이 신흥 세력의 위협을 인식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펠레카논 전투에서 오르한과 맞섰지만 1329년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승리로 오스만은 비잔틴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나톨리아 베이국들에게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베이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군사적 우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르한은 예니체리 군단의 전신이 되는 정규 보병 부대를 창설하고 데부쉬름의 제도의 초기 형태를 도입하며 제도적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베이국들이 경쟁하느라 소모전을 벌이는 동안 전략적으로 비잔틴 제국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과 일관된 전략은 오스만을 경쟁자들과 구별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1354년 오스만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르안의 아들 술레이만 파샤가 갈리폴리를 점령하며 오스만 세력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는 쾌세다그 전투로부터 정확히 11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갈리폴리의 점령은 오스만이 단순히 아나톨리아의 지역 강자가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양대륙에 걸친 제국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한 순간이었습니다. 14세기 후반 오르안의 아들 무라드 1세가 통치하던 시기, 오스만 제국은 이미 발칸 반도 깊숙이 진출하여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 연합군을 격파한 오스만은 발칸의 지배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룸 술탄국의 마지막 그림자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307년 몽골 이란국이 룸 술탄국을 공식적으로 해체하며 술탄의 칭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영토는 여러 베이국들에게 완전히 분할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흥기를 설명하며 여러 요인을 지적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투르크학 교수 콜린 임번은 그에 져서 오스만 제국의 형성, 1300만 1453에서 오스만의 성공은 쾌세다그 전투 이후 형성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 즉 중앙 권력의 붕괴, 국경지대의 유동성,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쇠퇴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할릴 이날직 교수는 오스만 제국 고전시대 1300만 1600에서 쾌세다그 이후에 정치적 공백이 없었다면 오스만은 다른 수많은 베이국들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쾌세다그 전투가 오스만 제국의 탄생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첫째, 룸 술탄국의 붕괴는 아나톨리아의 권력 공백을 만들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할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몽골의 지배로 인한 내륙의 혼란은 인구와 자원을 서쪽 국경지대로 몰아넣었고 이는 오스만 베이국에게 충분한 인력과 전사를 공급했습니다. 셋째, 룸 술탄국의 실패는 오스만 지도자들에게 중앙 집권과 제도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은 메흐메드 2세의 통치 아래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비잔틴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가 사라진 이 순간 오스만 제국은 명실상부한 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자신을 카이사르이 룸, 즉 로마의 황제로 칭하며 비잔틴의 정통성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동시에 자신을 셀주크 룸 술탄국의 후계자로도 자처했습니다. 16세기 술레이만 1세 치하에서 오스만 제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헝가리에서 예멘까지, 알제리에서 바그다드까지 세 대륙에 걸쳐 펼쳐졌고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린 세계 최대 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술레이만의 궁정에서 활동한 역사가 무스타파 알리는 자신의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스만의 위대함은 룸의 폐허 위에 세워졌다. 쾌세다그에서 술탄의 도주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파디샤가 세 대륙을 다스리는 영광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1243년 6월의 그 운명적인 하루 쾌세다그 평원에서 카이으스로 2세가 군대를 버리고 도주한 순간은 단순히 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셀주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룸 술탄국의 화려했던 궁정이 무너지고 코니아의 찬란했던 문화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아나톨리아 서쪽 변방의 작은 베이국은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은 결국 600년 넘게 지속되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쾌세다그의 패배는 룸 술탄국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역사의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위대한 문명의 몰락이 또 다른 위대한 문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고, 한 시대의 마지막 장은 다음 시대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퀘세다그에서 시작된 역사의 바통은 결국 오스만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 바통은 근대의 문턱까지 이어지며 중동, 유럽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종말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전조이며 몰락의 폐허 위에서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는 것을.